오늘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님, 그리고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님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옆에 와 있습니다. 예년에 없었던 폭염에 이어 올겨울에 역대급 한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IPCC를 비롯한 주요 환경기구와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 왔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극단적인 폭염과 가뭄, 산불과 홍수, 식량 부족과 생태계 파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늦었지만 많은 국가들, 특히 EU 국가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탄소 국경제, ESG 경영 등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건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적 합의가 매우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 국회,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가 한뜻으로 모여 개최하는 2023 국제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각계 대표 인사로 구성된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33인 출범 및 선언을 통해 우리의 기후대응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이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몇 달 전부터 준비됐던 국회 매니페스토 출범식을 우리 최열 이사장님 또 우리 김능구 대표님이 이렇게 주최를 해주셔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많이들 참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 차차 오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영주 부의장님 또 우리 배진교 원내대표님 또 우리 박준희 우리 저 강남에 우리 ITV 그 사장님 회장님이시죠? 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고 또 우리 장영태 의원님도 오시고 우리 또 제가 많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우리 노웅래 의원님도 이렇게 와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아까 소개가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발제다 보니까 우리 당에서 이미자 의원이 하게 돼 있고 또 우리 카이스트 김영준 교수님이 또 좋은 발제를 해주실 거라 생각해서 오늘 여러 가지 강의가 기대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가 입동이었죠. 이제 우리도 이제 겨울이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극의 한파가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심하게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현상이 올 여름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또 집중호우가 또 내리고 또 국지적으로도 또 내려서 또 제가 있는 청주에서는 심지어 오송 참사까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안타까움을 금할 길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무분별한 이런 개발에서 오는 그 반대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기후 변화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극에서 얼음이 무너지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의 그 기후 변화로 인한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제가 알기로 또 92년에 리우 협약이 있고 97년인가요? 교토 의정서 15년에는 파리 협약이 있다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미 지난 5월달에 세계 기상기구의 리포트를 보면은 파리 기후 협약은 이미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경고성 언급이 이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봤을 때 지금 우리 이 문제는 비록 환경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보니까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연구소에서 보면은 2029년까지 경제적 손실이 4천조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연구 보고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환경 산업이 하나의 새로운 신산업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고 이제 ESG 우리 회장님도 우리 고회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ESG 경영이 이제 국가 경영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요건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보니까 내년 1월부터 EU가 RE100을 비롯해서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거를 본격 시행한다는 얘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지속 가능한 우리가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구성하려는 국회 매니페스토단이라든지 또 이미 구성되어 있는 국회 우리 기후환경 의정단이 같이 활동이 돼서 우리 국회도 이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이러한 자세를 또 모습과 또 실질적인 실천 계획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최열 이사장께서 또 구호에 치는 거 보면 스탑하면 CO2, 고 하면 액션 이거 그래서 이제 액션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것을 강조해 주시는데 오늘 매니페스토 출범을 통해서 정말로 액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주재해주신 우리 김능구 대표님 또 최열 이사장님을 비롯한 또 바쁘신 시간에도 와주신 한 분 한 분의 의원님과 또 한 분 한 분의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기후 CO2 제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런 오늘 좋은 토론과 발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인터넷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일제히 인터넷 신문들이 창간되기 시작했고요. 제가 알기로 1호가 오마이뉴스가 2월달에 창간하고 저희가 8월달에 창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정치를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최초로 인터넷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종 선거의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정치 대중화에 앞장서 왔고 이게 계신 많은 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하고 함께하면서 우리가 지면의 한계, 방송 시간의 한계를 뚫고 보다 많은 정보를 갖다가 이 국민들과 국회가 정치권이 공유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듣기에 국정원에서 가장 참고하는 인터넷 신문이다. 왜냐하면은 1시간 이상씩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예전 우리 정우택 부의장님의 모든 생각을 갖다가 인터뷰 1시간 동안에 다 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우택 대표님 그리고 정세균 총리님 이렇게 함께해서 50여 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상생과 통일 포럼을 만들어서 매년 이 두세 차례씩 우리가 포럼을 전개해 왔고 오늘은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님과 함께 해서 기후환경에 대한 매니페스토 약속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선언하는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 문제가 저는 최열 이사장님한테 많이 배웠는데요. 이게 우리 언론이 정말 정면으로 이 기후환경 문제에 부딪혀야 될 문제다. 이거는 우리 인류와 우리나라의 생존에 걸린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늘 특집 기획으로서 뉴스를 다루고
또 토론회를 개최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래서 국회와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스탑 CO2 고 액션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뭔가를 하자 해서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오늘 매니페스토를 선언하고 그래서 의정단 나중에 이 발표를 하겠지만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임원인 게 우리 공동대표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장서는 분들과 그리고 매니페스토한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들이 모여가지고 33인 그 최 이사님 아이들 줘서 이게 독립운동가 33인처럼 이렇게 출발은 우리가 미약하더라도 나중에는 뭐 3만 33만 우리 온 나라가 다 이 기후 환경에 대해서 앞장서는 그날을 위해서 이 매니페스토단을 꾸려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폴리뉴스에서도 앞으로 그 환경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기후 환경에 대처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기사를 쓰고 특히 이거는 입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와 항상 교류하면서 우리 정우택 부의장님, 김용주 부의장님과 함께 이 문제를 갖다가 풀어나가는데 가장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잡은 제 불찰인 같은데 워낙 지금 의원님들이 오늘 그 상임위가 일제히 열리고 오늘 또 중요한 국회 또 본회의가 있고 막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하여간에 정말 국회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런 바쁜 와중에도 국회 이 대의회실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했다는 사실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우택 부의장님 또 김영주 부의장님 오늘 일찍 오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상생과 평화 포럼과 환경재단이 앞으로 기후환경 문제 해결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다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환경운동을 시작했는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76년에 긴급조치로 구속이 돼서 옥중에서 뭘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공해 볼루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옥고를 지르는 동료와 선배들이 야 임마 공이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 그런 농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81년에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만들어서 환경운동을 시작했고 그 당시는 환경운동을 반정부 운동 그리고 우리의 수출을 방해하는 그런 운동으로 정권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류가 또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가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제조품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뭐 1년, 3년, 5년 만에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병된 나무를 자르는 데는 30초도 안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산병된 나무를 잘라서 다시 나무를 키우려면 3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후환경 문제는 노력해도 빨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건 알지만 급한 거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거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더 악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빠르게 고도 성장을 하고 또 도시화되고 중화공업이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 경제는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또 국민 소득으로 쳐도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이제부터 해야 될 과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 추진력, 또 기술력 이런 걸 가지면은 저는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면적에서 이렇게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것을 해결해 나간다면은 다른 어느 나라도 그 모델을 도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한 것을 해서 이제는 개도국에게 환경에 대한 기술, 테크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또 지원을 해서 우리 한국이 환경도 살리면서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일자리와 동시에 고향 창출, 양극화, 빈곤의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정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당은 또 조직의 최고 형태입니다. 그 정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시민사회도 함께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급한 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 있는 엘고와 같은 이런만 되면은 저 사람은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문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정치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회의가 좀 늦게 끝나면서 당초보다 좀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 먼저 오늘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 출범을 준비해 주신 상생과 통일포럼 공동대표 우리 정우태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공동 주최를 해주신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김능구 홀리뉴스 대표님께도 참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분 특히 저는 아까 최열 이사장님은 잠깐 그 개인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다른 분들이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민주화운동의 방식을 노동운동, 통일운동 이런 쪽에 뛰어들 때 정말 특이하게도 환경운동에 매진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미래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제일 먼저 내다보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운동은 한국 사회의 어떤 여러 사회운동에서도 약간 마이너리티였죠. 사람 관심도도 떨어지고 왜 그때는 환경 문제보다 훨씬 더 급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고 환경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이슈를 다가올 줄 그때 생각하지 못했었던 시기였는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환경 문제는 우리가 많은 우리 사회 문제에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가 그야말로 전지구적 그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진, 쓰나미, 폭염, 혹한 이런 모든 우리의 상상,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대형 참사,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기후 위기에서, 기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가끔 이제 이 남자들 중년 되면 제일 고민스러운 게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요. 가끔 이런 이제 클리닉을 받으면 이 머리 두피가 약간 벌겋게 돼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지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푸른색과 녹색의 지구가 점점 노란색과 붉은색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그 지구가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죠. 근데 지구의 스트레스 받는 원인은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동물과 식물들은 지구 환경을 깨트리는 주범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어쩌면 지금 산업혁명 이후 근 200여 년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번영과 성장 속에서 우리는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대가로 우리가 경제적 사회 경제적 이 어떤 풍요를 누리는 그 대가로 지구 환경을 포기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바로잡아야 되겠죠. 한국 사회에서 절대 빈곤의 수준의 문제였다면 이제 우리 사회는 보다 품격 있고 존중받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다 품격 있고 존중받는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경제 성장에 항상 후순위로 기후변화, 환경 문제가 후순위였다면 이제는 환경 변화, 기후 문제가 훨씬 더 우선순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어젠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학의 문제입니다. 늘 한국 사회도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떤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룰 거냐 할 때 이제는 기후 문제가 환경 문제가 우리가 경제 성장보다 좀 더 앞순위를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말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회부총리 제도를 좀 더 격상시켜서 경제부총리보다 좀 우선순위에 두는 정부 시스템도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어느 보수적 모임에 보수적인 분들, 이제 기업인들 많고 그런 분들 가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한국이 다 존경받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가면 전 세계적인 빌런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탄소 깡패로 불립니다. 네, 가만히 듣고 계세요. 그래서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평균에 우리가 2배가 넘습니다. 1인당 한 9톤이 좀 넘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가 한 9.4톤쯤 나오는데 우리보다 더 많이 나는 1인당 배출량이 높은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1등이고 미국이 2등이고 우리가 3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 빌런, 탄소 깡패 소리를 듣는 거죠. 그 표를 보여주면서 보수적인 분들도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이 기후 환경의 중요성 이게 단순히 환경 운동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존경받는 국가, 그다음에 우리의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미래에 우리 수출 경제에 있어서의 하나의 수출 장벽 규제로 작용되는 이 기후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정말 이류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인의 탄소 발자국까지 유럽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각종 OECD 내에서 유럽 국가들이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빨리빨리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 사회에 맞는 방식으로 재창조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를 선도하는, 아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도리어 기후 변화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때가 돼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열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정말 기후 변화 문제를 좀 더 주도하는 정당과 정치적 어젠다를 주도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확산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발족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한 영혼이 대한민국 사회의 기후변화 위기를 대응하는 그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회에서 우리 매니페스토를 이끌어줄 의정단 33인은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김용주 부의장님 이하 33인으로 구성됐고요. 매니페스토단 33인은 최일 이사장님,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님, 그리고 조영택 폴리뉴스 회장님, 그리고 김농구 폴리뉴스 대표님 등과 33인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환경재단이 그동안 ESG 포럼 등을 해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와 이 상생과 통일 포럼이 그동안 구축된 어떤 국회의원과 우리 포럼 회원들이 함께 동참해서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홍익표 원내대표님도 의정단 33인에 포함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노웅영 교수님도 가셨네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우리가 매니페스토 의장단과 매니페스토 구성을 갖다가 알려드리고요. 앞으로 법령 제정이라는 심층조사, 정책 제안 개발, 그리고 진행사항 모니터링, 공익대명 등을 갖다가 캠페인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후환경에 대처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갑시다. 자, 그러면은 모두 나오셔가지고 계신 분들 나와서 오늘 메인 사진 이게 하나 중요합니다. 네, 모든 분들 앞으로 나와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타올을 꼭 챙겨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요. 한번 저와 함께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 선언문 중간에, 이 중간 부분에 제가 하는 멘트 중에서 하나, 그리고 한다,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하나 할 때 한번 이 타올을 올렸다가 내려주시고요. 또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또 한번 타올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한 결단을 표명하며 국가 기후재난대응정책 역량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 매니페스토단 33인을 구성한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협력 모델을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 해결은 우리의 과제이며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며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공약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소통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며 우리의 조치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나, 우리는 기후환경 문제 극복에 기여하며 기후행동을 실천한다. 네, 2023년 11월 9일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단 33인 1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여러분 뜻깊은 자리에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를 맡고 있는 김효은입니다. 파리 기후협약 2015년에 채택된 파리 협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파리 협정은 사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있어서 큰 이정표가 되는 그런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파리 협정이 채택되기 이전에는 선진국들에게만 온실가스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각각 얼마나 감축해라 라고 수량적인 목표를 주었는데 파리에서 결국 합의가 됐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근데 얼마나 감축할지를 다른 나라가, 다른 기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 각자 알아서 정하자라는 데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개도국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각자 알아서 잘하자라는 그런 원칙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온실가스 감축 계획, 영어로는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 NDC를 각자 써서 내자라는 데 합의하게 됩니다. NDC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지난한 협상을 거쳐서 나온 단어인지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Nationally Determined입니다. 각 국가가 알아서 정하는 거죠. 국제사회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국제사회가 정하지 않고 각 국가가 알아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만든다면 Nationally Determined 타겟이 목표가 되든지 Nationally Determined cut, 수력 감축, 리덕션 이런 단어를 써야 될 텐데 왜 굳이 여기에 contribution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을까? 각 국가가 내놓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같은 국가가 우리 제조업도 많고 우린 인구도 많고 우리는 화석연료에 엄청 기반한 나라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조금밖에 못하겠어. 우리는 10%밖에 못하겠어. 컨트리뷰션, 기여가 아니라는 거죠. 국제사회의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컨트리뷰션, 기여가 될 수 있는 감축 목표를 내놔라 라는 게 이 NDC의 숨은 뜻입니다. 또 한 가지 NDC는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전의 원칙인데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놨습니다.
해보니 너무 어렵네. 2035년 목표 또 내야 돼요. 저 지금은 국내적으로 2030년 NDC 하시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NDC는 5년 주기로 업데이트해서 내야 되는 거야 라는 건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35년 NDC 내야 되고요. 2040년 NDC 내야 됩니다. 5년마다 업데이트해서 내야 되는데 우리가 2035년을 목표로 하는 NDC를 낼 때 우리 2030년 NDC 해보니까 40%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어려워. 우리 2035년까지 40% 할게. 안 된다는 거죠. 진전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전된 목표를 내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2035년 NDC 개발해야 되는데 그걸 할 때 우리는 2030년 40%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파리 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MRV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 협정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각자 알아서 정하자입니다. 근데 정하는 거는 각자 알아서 했지만 정한 걸 제대로 지키는지는 꼼꼼하게 따져보겠어. 그게 MRV 원칙이 투명성 원칙입니다. M 측정 measurement, R 보고 reporting, V 검증 verification. 자, 각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써서 냈으면 NDC를 써서 냈으면 그 국가는 첫 번째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야 돼. 매 2018년에 우리나라 7억 2,700만 톤. 네. 2020년, 2021년 매년 온실가스 얼마나 감축 배출하는지 측정해야 되고 그 측정한 거 써서 내야 됩니다. UNFCCC 사무국에 리포트 써서 내야 돼요. 저희 인벤토리 써 냅니다. 그 다음에 그걸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측정했는지 제대로 써서 냈는지 제3의 기관들이 검증, 베리파이를 하겠다. 가장 강력한 체제입니다. 네, 이 MRV는 사실 파리 협정을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자 동시에 대도국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제대로 측정하고 그걸 제대로 그 양식에 맞춰서 써서 낼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자, 한국, 대한민국 2030년 NDC 40%라는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국가들이 막 40% 한국 잘했어, 또 열심히 했네, 박수 친 거 이제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가고 있는데니까 니다. 그러면 40%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계속 제일 먼저 타격이 되는 건, 타겟이 되는 거는 석탄 발전을 언제 끝내겠다는 로드맵이 있느냐, 화석연료 보조금을 어떻게 종료시키겠다는 로드맵이 있느냐, 대한민국 그거 만들어야 된다라는 압력을 제가 많이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NDC는 5년마다 업데이트해서 내야 된다. 우리나라 2035년 NDC 원칙대로 하면 2025년까지 내야 되는데 IPCC에 권고하는 그 퍼센티지는 60%입니다. 엄청나죠? 예, 저 NDC 작성을 준비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협상에서 한국의 지위가 과연 어딜까? 왜냐하면 디벨롭드 컨트리와 디벨로핑 컨트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도대체 누가 디벨롭드 컨트리며 누가 디벨로핑 컨트리냐에 대한 명확한 리스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스트 만들려고 그러면 합의가 안 되니까 아예 일부러 합의 안 한 거예요. 많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이 디벨롭드 컨트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디벨로핑일까요? 디벨롭드일까요? 올해 유엔 기후변화 총회를 주최하는 UAE 디벨롭드일까요? 디벨로핑일까요? 싱가포르 디벨롭드일까요? 디벨로핑일까요? 대한민국 다 디벨로핑 컨트리입니다. 그러니까 EU가 미국이 말도 안 돼. 그래서 사우디, UAE, 한국, 싱가포르,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이런 이머징 큰 규모의 경제 국가들 내지는 G20 국가들, 중국, 인도 이런 국가들까지 너희들이 디벨롭드 컨트리라고 해석이 돼야지. 이게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디벨로핑 컨트리라고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GCF에 기여도 하고 GGI도 만들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에 대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치 이거는 굉장히 고민해봐야 되고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50 탄소 중립 2030 NDC가 참 어렵기는 하지만 네, 꼭 가야 하는 길이고 아까 우리 뭐 정우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영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가야 하는 길이고 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기후변화 연구하고 있고요. 김영태라고 합니다.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IPCC에서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저는 이 문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인간 활동이 기후 시스템의 온난화를 비롯해 대기, 해양, 빈권 그리고 생물권에 걸쳐 빠르고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얘기합니다. 이 명백하다라는 단어를 쓰기까지 사실은 30년이 넘게 걸렸어요. 1차 기후변화 보고서가 1990년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도가 증가가 되고 있으며 관측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는 거짓이다라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분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 전 보고서, 이제 5차 보고서만 해도 써있던 거는 온난화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인간 활동의 영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핵심입니다. X축이 시그마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써있는데요. 인간이 산업화 이후에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총량, 그리고 Y축은 그 와중에 변한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입니다. 빨간 점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데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낸 만큼 올라갔습니다. 뭔가 복잡한 관계도 아니에요. 좀 덜 내면 덜 올라가고 안 내면 안 올라가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2도라는 게 있는데요. 화려하게 보면은 well below 2 degrees Celsius warming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도보다 충분히 낮게 막는다. 예를 들어서 그 2도를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버짓이 지금 한 1500기가톤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30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요즘에 보시면 임계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임계점을 이제 기후변화가 시스템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위험한 영역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이런 회복 탄력성을 잃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두 가지 메시지는 선형관계에 있다, 누적 배출량과 온도의 선형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요. 가뭄에 대한 임계점은 유럽의 경우에 1.5도와 2도 사이에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은 1.5도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추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가뭄에 대해서는. 하지만 아마존, 브라질 그렇지 않네요. 자, 그러면 호우에 대해서 봤을 때는 동아시아의 경우에 이 임계점이 1도와 1.5도 사이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임계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1.5도의 목을 메워야 하는가? 왜 1도가 아닌가? 왜 2도가 아닌가? 굉장히 힘든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좀 포괄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노동위원회 이장표입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가 열리고 있어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아까 김영준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불안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붙일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기후변화를 진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감시해야만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좀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김영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고자 합니다. 앞에 다 생략하고 일단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찰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관측하고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제대로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제정 법안을 발의해서 지난 10월 달에 본회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말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기후 감시 예측법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상 기후라든가 극한 기후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좀 강화하고 재난 대책 수립을 위해서 시나리오 고도화라든가 또 관계 기관 협력 강화 그리고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기후 관측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상 기후를 2주 전부터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촘촘한 그 기후 관측 정보를 통해서 재난에 대해서 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기후 예측과 감시 그리고 이 자료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최근에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동안 그 각종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형식적이었고 그리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결과에 따르면은 정부가 그동안 물, 식량 분야에서는 미래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중장기 예측 없이 그냥 기후위기 적응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확인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이 크게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왜 이렇게 예측을 하지 못했는가? 첫 번째는 정부기관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98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를 설립했죠. 이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해서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사용하여서 미래 기후변화 위험 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PCC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기후 모델을 이용해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상청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따라 그 기상청 자료를 이렇게 저희가 달래서 보니까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도가 작년에는 1만 7천 건으로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각 분야별로 대략적인 활용도만 조사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봤을 때는. 그래서 IPCC에서 그 온실가스 경로와 같은 이런 자료는 2018년부터 그 발표가 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만든 그 전 지구 시나리오가 2020년에 제공되었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남한 상세도는 2022년에 비로소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별 시나리오는 2023년에야 제공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약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반영하고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보았는데 전 지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동아시아라든가 한반도 또 남한 상세, 행정구역의 상세한 시나리오가 순차적으로 생산되는데 한정된 인원으로는 일정을 앞당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조만간 IPCC 제7차 평가 보고서 기준이 차기 기준 변화 시나리오 생산이 시작될 예정인데 현재 수준이라면은 행정구역 시나리오는 2030년 이후에나 아마 활용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조속한 인력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 뭐 다 아시죠?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최 회장님을 비롯해서 다 아는 바인데 이런 문제를 이제 국회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인력 문제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변화 감시는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기상청은 1987년도부터 안면도 등의 4개 지역의 관측소가 우리 WMO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비하면은 상당히 운영 및 분석의 한 인력이 턱없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미국 해양대기청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4개 기후변화 감시소에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분석 인력은 8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상청 운영 인력을 보게 되면 공무원 1명에 연구원 11명입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연구원 11명이고 분석 인력은 공무원 5명에 연구원 3명이 답니다.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본의원이 발의한 그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은 기후변화 예측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 국가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일관되게 사용해서 신뢰도 높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좀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가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을 강화하고 시나리오가 신속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미비된 제도는 법 개정 등을 통해서 또 다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확히 예측하고 과학적으로 감시해서 기후위기 시대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예측 및 감시 체계는 기후변화라는 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맞는 처방을 내릴 때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그 환경 낙관론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기후변화 관련돼 갖고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좀 보면은 또 변화, 우리가 지구가 쭉 역사를 보게 되면 기후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또 내려가는 추세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너무 환경 비관론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분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까 김영준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우려와 제안들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을 서로 협업해서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노동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노위 간사로서 한 이제 8년 가까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을 넣는다고 저도 조금 이렇게 흉내를 내봤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 우주사 138억 년의 우주 역사, 46억 년의 지구 역사, 38억 년의 생명사, 우리 호모사피엔스 20년사, 만년의 문명사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참으로 기적같은 행성입니다. 그 행성이 아시는 대로 기후이기 때문에 홍수에 가뭄에 산불에 많이 아픕니다. 근데 그 징후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문명을 만들기 전에 이 지구는 단 한 번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ppm을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억 년 전에 석탄, 2억 5천만 년 전에 석유를 우리가 산업혁명 시기에 물 쓰듯 쓰면서 현재 424ppm을 넘었습니다. 이게 기후위기의 현실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우리의 숙제인데 1.5도씨에서는 막아보자 라고 하는 게 IPCC 등의 목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막을 수 있겠냐? 어렵다는 게 대체의 의견입니다. 1.5도까지 막는데 남아있는 시간이 5년 8개월입니다. 2030년 NDC 목표를 다 그대로 달성하더라도 1.5도씨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2도씨는 막을 수 있겠냐? 지금과 같은 노력으로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1.2도씨 오른 현재에도 기상위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1.5도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파국의 징조가 훨씬 더 많이 생길 거고 2도를 넘어서면 실제로 세계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3도를 넘으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 체계가 붕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과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1년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전 지구적으로는 550억 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7억 3천만 톤을 배출하다가 지금 좀 줄었습니다. 6억 5천만 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2050년까지는 완전 제로, 특히 2030년까지 절반, 못해도 40% 이상 줄여야만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설마 하면서 그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경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 등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는 어찌 보면 문명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얘기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만년 전에 소위 농업혁명을 통해서 문명을 시작했고 산업혁명을 거쳤는데 이 산업혁명은 실질적으로 탄소 기반의 문명입니다. 석탄과 석유 기반의 문명인데 이 문명 체계를 근본적으로 석탄과 석유에 기대지 않고 태양과 바람 에너지에 기반한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문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6,8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던 것처럼 우리 인류도 멸종을 피할 수 없다. 이만큼 더 절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구사적으로 보면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 이 양대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류의 숙제인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은 IRA법, 유럽도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를 막고 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이나 구글이 노력하는 정도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리백을 달성하고 심지어 더 이상 채굴하지 않는다. 마치 환경단체에서 보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처럼 구글이 소위 이 탄소 문명에 기대지 않고 새로운 문명을 또 그것을 기업 경쟁력과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아리백을 달성한 구글이 이제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문명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목표를 낮추는 데다가 그것을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원전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참고로 이산화탄소 발생은 하지 않지만 후쿠시마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번 위험이 발생하면 매우 치명적일 뿐 아니라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원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전하겠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석탄과 석유 에너지를 줄이고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티끌모아 태산이라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고 가까운 곳에서 소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분산에너지 특별법인데 지금 법은 만들어졌고 시행령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도부터 실험을 해서 제주도를 2035년까지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문명성으로 바꾸는 새로운 실험에 성공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변화가 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포스코입니다. 유럽이 이미 사브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수소환원 제철로 석탄 기반의 이 철강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의 철강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2040년 후에나 한다는데 철을 만드는 과정에 이산화탄소를 근본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자동차 더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대체로 2035년부터 내연차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건물 마찬가지로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쓰는 에너지도 바꿔야 합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냉난방도 소위 재생에너지 기반의 히트펌프로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표 보시면 신규로 만드는 건물에는 일종의 거꾸로 타는 보일러와 같은 보일러 설치를 금지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히트펌프로 냉난방을 하자, 의무화하자, 지원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정반대의 정책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도 짓고 태양광 생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자원순환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뒤로 가고 있어서 여러모로 걱정이 큽니다만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 시행령 이런 걸 잘 감안해서 비록 지금 시기에 기후위기로 보면 여러 가지 후진적 정책이 많이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만 저희 당이
야무지게 해서 대한민국이 후퇴하지 않도록 또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나에게 1시간을 준다면 55분은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나머지 5분 동안 문제를 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기후변화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 자체가 일관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재단 소개가 쭉 있었지만 환경재단으로서의 입장은 또 최근에 ESG 열풍이 닥친 그 배경으로 봤을 때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예, 경제 문제고 어떤 국가의 경쟁력이라든가 그 탄소 배출을 얼마나 잘 줄여내는가 또 신기술을 만들어내는가에 따라서 그 경쟁력의 차이가 커지는 그런 문제다. 기후변화 문제는 경제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여기 국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는 도대체 무슨 업을 하는 곳인가? 국회의원, 정치인의 업은 무슨 업인가? 저는 희망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뭐죠? 희망의 어원을 제가 봤더니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희망 있는 쪽으로 어떤 다수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공기를 만들어내는 업인데 과연 지금 잘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이거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시민단체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다 같이 혼연일체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목표에 따라서 성과는 무엇이고 각 섹터별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해야 되는데 일단 국가 비전이라는 게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저께 그 비참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플라스틱 다 써라. 이런 환경부의 정책 발표를 보고 와 정말 안 되지. 환경부 간판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도하다고 느꼈습니다. 설명도 없고 논리도 없고 심지어는 조선일보가 사설로 썼잖아요. 아무리 선거용이라고 해도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여태까지 노력해온 게 있고 가야 될 길이 분명한데 조선일보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특정 정당의 이중대가 아닙니다. 저는 누구를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 경제의 보수 논객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보수 정권 5년을 좀 급작스럽게 권력을 잡다 보니 5년을 관통할 비전과 청사진이 안 보이고 또 이 정부의 아전다를 고민한 이도 안 보이고 위에서 떨어지는 지시를 수행하기도 급급한데 그래서 마침내 다급해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3대 개혁을 외쳤지만 참모들과 내각은 호둥대고 있다라고 한국 경제에서 어저께 질타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뭔가 정치인들이 앞으로 해주실 거는 좀 젊은 사람들이나 앞으로 미래에 가슴을 좀 뜨겁게 해주는 그런 희망적인 비전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앞으로 기후변화도 막을 수 있고 신기술로 사업을 해가지고 돈도 벌고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런 일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재단도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NGO는 힘이 없으니 기업, 정부, 또 이런 국회 이런 분들이 함께 하셔가지고
머리 좋고 재빠르고 역동적인 우리 국민들이 어떤 기후 테크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